아프가니스탄 파병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오렌지 카운티 대학에 다니고 있는 26살 사무엘 샘 헤어는 전쟁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생겨 종종 우울감에 빠지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샘을 일으켜 세워준 건 줄리 키브이시라는 같은 학교 여학생이었는데, 덩치가 산만한 4살 연상의 남자 샘을 줄리는 누나처럼 잘 챙겨주고 달래주면서 그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샘은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줄리를 가장 좋은 친구라고 소개했다는데요. 그랬던 샘의 아파트 침대 위에서 줄리가 바지가 벗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샘은 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일까요? 주간 악당 오렌지 카운티 대학생 살인사건 편입니다. 1987년에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인 줄리는 4명의 자녀를 둔 키브이시 부부의 귀한 고명딸이었습니다. 밝고 명랑해서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던 그녀는 어릴 적에는 무용과 체육에 특히 소질이 있었는데, 커가면서 점점 그림에도 재능과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오렌지 카운티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체격도 좋고 체력도 좋았던 1983년생 샘은 고등학교 졸업 후 육군에 입대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됩니다. 타고난 군대 체질이었던 샘은 간부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많은 사랑과 신임을 얻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오랜 시간 제정신으로 버티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잠시 군인 신분을 접어두고 고향인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오렌지 카운티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난 친구가 야무지면서도 다정한 여학생 줄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절친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홀로 불안해하던 샘은 줄리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멀쩡하게 있다가도 순식간에 공포와 우울이 몰아칠 때면 줄리는 샘의 옆을 가만히 지키고 있어주고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샘에게 있어 줄리는 친구이자 누나이자 의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2010년 5월 21일 줄리의 오빠인 타카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밤 11시를 넘은 시간 남매는 식당에서 늦은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날 타카는 결혼식 날 하고 오라면서 예쁜 티아라를 여동생에게 선물했습니다. 줄리는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받아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그런 그녀에게 불쑥 문자 메시지가 한 통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샘이었는데요. 줄리, 부탁인데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줘.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야. 이야기가 하고 싶어. 자정에 가까운 때에 이런 부탁을 할 셈이 아닌데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면 난처함도 무릅쓰고 메시지를 보냈을까. 줄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밤늦게 위험하다며 여동생을 말렸지만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 같아 도와주러 가야 한다는 동생의 말에 못 이기는 척 그녀를 보내줬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줄리의 마지막 모습일 줄 타카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22일, 샘의 근처에 살고 있던 아버지 스티브는 아들이 전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아 의아한 나머지 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벨을 눌러도 좀처럼 인기척이 없어 결국 스페어키로 현관문을 연 아버지.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침대에 홀로 누워있는 바지가 벗겨진 여성이었습니다. 머리에 반짝이는 티아라를 착용한 이 여성은 총상을 입고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곳은 샘이 혼자 사는 공간입니다. 아들이 이 사다를 버렸을 가능성이 너무도 높은 상황이었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스티브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조작하는 대신 빠르게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줄리 키브이시 살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줄리의 휴대폰을 수색해 샘과 줄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절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샘이 늦은 시간 자신의 집으로 줄리를 불러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출신이란 이유로 샘을 전문 훈련을 받은 킬러쯤으로 인식하게 된 경찰. 그들은 샘이 줄리를 성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샘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 반응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후 샘의 체크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수사진이 출금된 ATM의 CCTV를 돌려보니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샘이 아닌 또 다른 젊은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피자 가게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정체가 탄로나서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그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남자의 집에 샘이 있을 가능성이 컸고 샘이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도 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대학생이라지만 한때는 최전선에 있었던 군인입니다. 그만큼 경찰에게도 샘은 꽤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니 ATM에서 돈을 찾은 웨슬리라는 남자, 아니 소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어버린 채 완전 무장한 경찰들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무엘 카드로 돈을 찾은 사람이 당신입니까? 그거 선배가 부탁해서 찾은 건데요. 그 선배 이름이 사무엘 맞죠? 아니요, 다니엘인데요.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16살 소녀는 정말로 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대체 누굴까요? 이때 형사 하나가 불쑥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청첩장, 신랑 이름이 다니엘 아니었습니까? 사건 당일 샘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청첩장 한 통이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을 보았지만 별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레이첼이 며칠 후에 결혼하니 축하해주러 와달라는 지극히 평범한 초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랑의 이름이 다니엘, 실종된 샘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람도 다니엘.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넘길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사진은 웨슬리의 선배라는 31세의 연극배우 다니엘 패트릭 워즈니악을 체포했습니다. 다니엘 워즈니악은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있는 새신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샘의 아래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의 다니엘은 군인 특유의 딱딱함이 남아있던 샘과도 이미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초대장도 전달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극단 후배인 웨슬리에게 본인이 샘의 체크카드로 돈을 찾아오라고 시킨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왜 사무엘의 카드를 당신이 소지하고 있었습니까? 실은 샘과 짜고 은행을 속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샘과 공모하여 일단 웨슬리에게 샘의 체크카드로 $400를 찾아오라고 시킨 뒤 곧바로 은행에 연락해 카드를 분실했는데도 돈이 빠져나갔다며 내가 인출한 게 아니니까 내 돈 돌려내라고 박박 우겨서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얻어낼 작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찰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샘이 푼돈을 탐낼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평소 돈 문제로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했다거나 법률을 위반한 기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어쨌든 일단 그렇다 치고 경찰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공범인 사무엘 헤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다니엘. 어떻게 봐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이 남자를 경찰이 더욱 집중해서 추궁하자 그는 결국 샘의 행방을 털어놓았습니다. 5월 22일 이른 아침, 샘은 갑자기 다니엘의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친구 줄리에게 강제로 다가갔다가 그만 죽여버려서 일단 도망을 쳐야 하니 차 좀 태워다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샘을 복잡한 번화가 한가운데에 내려줬고 이후 그와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진술이 진짜인지 아닌지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죠. 번화가에 갔다고 했으니 CCTV를 돌려보면 흔적이 나올 것이고 사건 당일 다니엘의 알리바이 역시 탐문을 하면 금세 알게 될 겁니다. 경찰은 다니엘의 DNA를 채취한 뒤 일단 그를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집으로 가기는커녕 혼자 웃다가 울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화를 냈다가 우울해했다가 마치 원맨쇼를 방불케 하는 기이한 행각으로 한동안 수사진을 기가 차게 만들더니 줄리를 해친 사람이 사무엘이 아닌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은 다니엘 본인의 집도 피해자인 줄리의 집도 아닌 전직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샘의 집입니다. 아무리 다니엘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변태라고 한들 경찰도 무장을 하게 만드는 사무엘 샘 헤어의 집에서 그의 둘도 없는 친구를 건드리는 짓을 저지를 만한 배짱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다니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헤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진 그는 끝내 자신이 벌인 끔찍한 일의 전말을 실토했습니다. 다니엘 워즈니악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극단에서 대표 배우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전국구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동네 연극 마니아들에게는 제법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같은 극단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을 도맡아 하는 레이첼 버핏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가 기뻐할 만한 환상적인 결혼식을 열고 싶었던 다니엘. 하지만 고만고만한 벌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연극 배우가 상상 속의 멋진 결혼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겐 당장 갚아야 할 빚까지 쌓여 있었죠. 이때 문득 생각난 사람이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 샘이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샘과 가끔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얘기를 주고받곤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샘이 지나가는 말로 아프간 파병 생활을 하며 6만 달러 정도를 모았다고 밝힌 것이 다니엘의 악마 근성에 불을 붙여 버렸습니다. 샘을 없애고 그 6만 달러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2010년 5월 21일 로스 알라미토스 극장. 샘과 다니엘은 극장 구석에 있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극장에서 매일 밤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이날 샘에게 연락해 가구를 세트장으로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다락방에 도착해 가구 하나를 들어 올리던 샘. 순간 다니엘이 그의 뒤통수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진술에 따르면 놀랍게도 샘은 머리에 치명상을 입었는데도 죽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다니엘 쪽을 돌아보았다고 하는데요. 다니엘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한 발을 더 발포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러 온 착한 이웃의 숨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샘의 지갑을 뒤져 체크카드를 찾아냈는데 아마 비밀번호는 어찌어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고대하던 6만 달러를 인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의 범행 목적은 분명 샘의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악독한 괴물은 범행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사전에 없던 완전 범죄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샘을 실종자가 아닌 도주범으로 만들어 수사력을 모두 그를 잡는 데에 집중시키면 자신은 이 사건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멍청한 인간이 신념을 가지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다니엘은 일단 샘을 그대로 극장 다락방에 두고 무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뮤지컬 공연을 한 뒤 공연이 끝난 늦은 밤 샘의 휴대폰으로 줄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간절해 보이는 친구의 부탁에 급히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한 줄리. 그녀는 샘의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집주인이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줄리에게 다니엘은 태연하게 본인도 샘이 불러서 왔다며 샘은 잠깐 뭘 좀 사러 나갔으니 들어와서 같이 기다리자고 말합니다. 줄리도 다니엘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놀러 올 때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어 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 줄리가 다니엘을 경계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로 향하던 줄리. 다니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샘에게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줄리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그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빠에게 선물 받은 예쁜 티아라를 착용하고 있었던 줄리를 다니엘은 침대 위로 옮겨 바지를 발목까지 끌어내려 놓은 뒤
유유히 샘의 집을 벗어났습니다. 이러니 경찰이 현장 상황에 근거하여 초기 수사 방향을 샘의 범행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줄리를 해치고 극장 다락방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샘을 처리하기 위해 그의 몸을 조각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일부가 발견되더라도 신원을 알아낼 수가 없도록 지문이나 문신이 있는 부분을 더욱 철저하게 훼손했던 다니엘. 그는 몸통만을 다락방에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차에 실어 엘도라도 공원으로 이동한 뒤 깊은 숲속 이곳저곳에 유기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자백에 따라 즉시 대대적인 인력과 경찰견이 엘도라도 공원으로 출동했고 철저한 수색을 통해 샘의 대부분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몸은 이미 야생동물에 의해 심하게 훼손이 된 상태였으며 끝끝내 한쪽 손은 찾을 수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니엘은 이 끔찍한 일들을 연쇄적으로 저지르고도 계속 뮤지컬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아내가 될 레이첼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부탁했고 레이첼은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거짓 진술을 남발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검찰은 레이첼이 이 사건의 종범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증명을 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레이첼은 2018년 뒤늦은 재판에서 비교적 가벼운 혐의들만 인정을 받아 32개월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강도살인을 저지르는 쓰레기는 국내외 동서양을 불문하고 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원래의 범행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완전 범죄라는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해 일말의 관계도 없는 죽이지 않아도 될 사람을 일부러 불러들이기까지 해서 죽이는 악마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흔치 않을 텐데요. 이런 다니엘에게 배심원이 내린 판결은 당연히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선고 공판을 시작한 지 고작 1시간 만에 발표된 만장일치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오렌지 카운티가 속한 캘리포니아주는 사형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2006년 이후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죽어 마땅한 놈이라는 건 인정할지언정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되어가는 마당에 굳이 사형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로 주 정부와 재판부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마지막 재판은 2016년이나 되어서야 열리게 되었고 다니엘 워즈니악은 그 재판에서 비로소 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실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지만 피고인의 최고형을 바랐던 유가족들에게는 아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판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을 샘의 아버지는 재판에 참석해 피고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당신이 내 아들의 머리를 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이 내 아들의 팔을 자르는 것이 보입니다. 나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잠을 자려고 TV를 끄고 눈을 감으면 기다렸다는 듯 그 장면들이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샘은 다니엘을 도우려다, 줄리는 샘을 도우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이들이 빨리 하늘로 가야만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줄리 키브이씨와 사무엘 샘 헤어의 명복을 빕니다. 주간 악당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